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뒤 집단 장염 증세를 보인 환자 3명에게서 식중독 원인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문제 햄버거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단독 보도합니다. 김희수 부결의 추미애 대표는 염치 없는 소행이라며 야당 지도부 앞에서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제발 백봉 선생님의 이름을 팔고 신사인 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야당 측은 낙타차는 적반하장이 극치라며 반박했습니다. 에너지 음료를 마신 고등학생이 갑자기 몸에 경련이 일어나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 캔만 딱 마시고 10분에서 20분 후에 갑자기 좀 몸이 떨더라고요. 고카페인 음료의 부작용 보도합니다. EBS가 초등학생 교육용 블로그에 동성애를 미화하는 게시물을 올려 논란입니다. 지난 대선 때도 김희수 후보자 표결에도 화두가 된 동성애 논란 짚어봅니다. 어린아이만 내렸으니 문을 열어달라는 엄마의 요청을 시내버스 기사가 무시했다는 글이 올라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CCTV 확인 결과 정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는데 무엇이 진실인지 취재했습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청년들이 전통시장에 창업한 청년몰 점포가 줄 폐업하고 있습니다. 1년도 안 돼 10곳 중 7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홍보도 관리도 안 돼 예산만 세고 있습니다. 추적 취재했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9시 뉴스 전은책입니다. 워렌 버핏 해스웨이 회장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은 주식 투자로 세계적인 부자가 된 분이죠. 그런데 몇 가지 기백으로도 유명한 분입니다. 시골집에선 낡은 차에 개를 태우고 다니고 패스트푸드를 가산 음료와 함께 즐기는 게 그렇습니다. 340g 콜라를 매일 5캔 마신다고 하죠. 아침 식사를 아이스크림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87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사는 건 기적입니다. 사실 건강을 위해선 패스트푸드를 절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식품 첨가물과 환경 호르몬뿐 아니라 영양 불균형은 온갖 질병과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 외식 메뉴 1순위는 햄버거와 피자입니다. 그 햄버거의 식중독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냉동 패티가 문제라고 하죠. 이 문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최소한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라도 안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저희 TV조선은 지속적으로 햄버거 병을 집중 취재해 왔습니다. 전북 전주에서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 등을 먹고 한꺼번에 8명이 장염에 걸렸다는 소식을 단독 보도한 바 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대표적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전주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불고기 버거 등을 먹었던 어린이 7명과 교사 1명이 장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장염 진단을 받았던 아동 3명에게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결과를 지금 통보를 해드렸어요. 유증상자 3명, 살모넬라 나왔어요. 그 식중독균이에요. 살모넬라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균입니다. 나머지 5명에게선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았는데 항생제 치료 등으로 인해 사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맥도날드 매장에서 수거한 햄버거 재료와 소스 등에서는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거 시점이 햄버거를 먹은 지 8일 뒤입니다. 이들이 먹은 햄버거에 살모넬라균이 있었는지 여부는 규명되지 않은 셈입니다. 그때 당시 섭취했던 햄버거는 아니에요. 깨끗했을지 여부는 알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때 먹은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걸 가져왔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아동들에게서 나온 살모넬라균을 추가 분석해 같은 음식에서 나온 균인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살모넬라균은 우리나라에서 식중독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세균입니다. 주로 고기를 덜 익혀 먹으면 감염이 되는데요. 햄버거에 들어가는 고기, 이른바 패티에 침투할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살모넬라균은 식중독이나 장티푸스의 원인이 되는 세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로바이러스, 병원성 대장균과 함께 가장 많은 발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로도 꼽힙니다. 이 세균들은 장 내에 살면서 독소를 만들지는 않지만 설사나 구토, 복통과 같은 식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오염된 가금류, 육류, 달걀 등을 통해 감염되고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통해 전파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햄버거 패티의 경우 고기가 으깨지는 과정에서 표면적이 넓어져 살모넬라균이 침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설명합니다. 패티는 완전히 으깬 거기 때문에 분쇄된 거기 때문에 그만큼 훨씬 더 많이 표면적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몸속으로 들어간 살모넬라균은 위산과 만나면 대부분 죽지만 살아남은 균이 장까지 도달할 경우 장 상피세포벽을 파괴하고 염증성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10도씨 이상에서 활성화하는 살모넬라균을 완전히 죽이기 위해선 77도 이상의 높은 온도로 가열해야 합니다. 주로 덜 익힌 고기를 먹어서 감염된다는 뜻입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이번엔 학생들이 많이 마시는 에너지 음료에 관한 단독 보도입니다. 이 시험 기간만 되면 잠을 쫓으려고 카페인이 많이 든 음료를 마시는 학생들, 특히 주의해서 봐야겠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에너지 음료 한 캔을 마시고 경련과 언어장애를 일으켜 병원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급성 카페인 중독이었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학생. 1시간 뒤 몸이 축 늘어진 채 엘리베이터를 다시 탑니다. 아버지 부축을 받고 병원 응급실에 들어섭니다. 18살 김모군이 에너지 음료 한 캔을 마시고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는 모습입니다. 시험은 얼마 안 남았고 하니까 공부를 하려고 한 캔 다 마셨는데 10분에서 20분 후에 갑자기 좀 몸이 떨더라고요. 몸을 가누지 못하고 언어장애까지 왔던 김군은 급성 카페인 중독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응급실에서 안정제를 맞고 김군 온몸에 마비 증상은 없어졌지만 이후 2주간 두통이 이어졌습니다. 해당 에너지 음료에 포함된 카페인량은 60mg. 2캔이면 청소년 하루 권고량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간의 크기가 작고 미성숙한 소아나 청소년들, 그리고 또 임신부의 경우는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에너지 음료는 종류에 따라 최대 200mg이 넘는 카페인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에선 지난 5월 고등학생이 에너지 음료를 마신 후 카페인 과다 복용으로 숨졌고, 일본에서는 2년 전 에너지 음료를 즐겨 마시던 20대 남성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예, 앞서 전해드렸던 이 맥도날드 햄버거 관련 내용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회부 수주민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이 살모넬라균이 발견됐다는 역학조사, 예,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우선 살모넬라균이 검출이 됐는데 이게 환자들에게서 검출이 된 겁니다. 다만 보건당국이 수거했었던 맥도날드 햄버거 재료와 소스에서 검출이 된 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맥도날드 햄버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아이들이 햄버거를 먹은 게 지난달 25일이고 그리고 역학조사가 들어간 게 저희 보도 다음 날이었죠. 이번 달 2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일 뒤에야 재료 확보가 됐기 때문에 동일 매장이긴 하지만 동일 음식물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맥도날드 햄버거가 오염이 됐었다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지만 반대로 맥도날드 햄버거에 문제가 없었다 이런 증거도 아닌 셈입니다. 예, 그러니까 매장에서 이 햄버거에 들어가는 패티가 제대로 구워지느냐는 그 문제인데 결국은 이 피해자라고 해야 됩니까? 환자가 자기가 이 햄버거를 먹고 병에 걸렸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겠군요.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햄버거병 여아 등 그 5건의 피해 사례를 수사 중인 검찰 역시 이 피해 아동들이 햄버거를 먹은 지 이미 길게는 1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필요합니다. 이게 먼저 집단 식중독 등 이상스러운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기업의 신고 의무를 조금 강화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중독 의심 증상을 발견했을 때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의사 또는 한의사 그리고
집단 급식소 설치 운영자입니다. 그러니까 맥도날드나 대형 음식점 등은 포함이 돼 있지 않은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의심 증상이 발생을 해도 기업 입장에선 이걸 굳이 먼저 알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햄버거병 때도 지적됐던 부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이 찾아가니까 맥도날드 측에서는 자신들의 제품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이걸 증명을 해야 보상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최근에 많이 인정받고 있는 이 제조물 책임. 예컨대 자동차가 어떤 결함으로 사고가 나면 이 피해자가 그걸 입증하기보다는 자동차를 만든 회사에서 우리 회사 책임이 아니다고 스스로 반대 입증을 해야 되는 그걸 이제 제조물 책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좀 확대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PL법이라고 하죠. 말씀하신 제조물 책임법이 올해 4월 강화가 돼서 내년 4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소비자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 이걸 입증하는 게 아니고 업체 측에서 이러하니까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이렇게 입증을 해야 하는 건데, 다만 식품의 경우는 보통 발병 시점이 실제 음식물 섭취 시점과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처럼 이렇게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건 여전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기업의 과실로 이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3배를 배상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역시 조금 늘릴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도 앞으로 햄버거라든지 이런 식음료 장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보험제도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음식물이기 때문에 또 더 강하게 좀 규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물론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위험성을 상기할 아까 말씀드린 보험제도 같은 게 있을 걸로 보이고요. 또 실질적인 두려움이 있어야 기업 입장에서도 이 품질 관리 이쪽에도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품질 관리가 앞으로는 이제 기업의 중요한 문제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대야 강경 투쟁을 결의했고 야3당은 적반하장이라면서 연대론까지 꺼냈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야당을 집중 성토합니다. 부결 순간 본회의장에 울려 퍼진 자유한국당의 환호, 국회 주도권을 쥐었다고 뿌듯해하는 국민의당, 신삼당 야합으로 적폐 세력이 다시 기세 등등 발효하게 하는 이 상황 앞에서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엔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욕 나오지만 참는다며 수상한 안철수 대표의 정체를 다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고 제 눈에는 참 오만하다. 의총에선 대야 강경투쟁을 결의했습니다. 5.18 진상규명특별법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비리 국정조사도 추진하자고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공영방송에 대한 국정조사를 같이 추진하자라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권력형 취업비리 청탁 관련해서 국정조사나 사드 특위를 열어 사드 효용성도 다시 따지기로 했습니다. 야권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오로지 남의 탓으로 돌리는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부결 책임론에 대한 분석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반대한다면서 야3당이 연대하자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여야가 강대강 대치 국면인 상황에서 오늘 한 행사장에 각 당 지도부가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인사는커녕 가시돋침말이 오가고 자리도 박차고 나가고 여야 관계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축사를 합니다. 뒤늦게 도착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행사장 뒤편에서 뒷짐을 진 채 서성입니다. 야당 지도부 옆자리에 앉지 않고 뒷좌석에 홀로 있다가 강단에 곧바로 오릅니다. 김희수 헌재소장 부결을 두고 야당 지도부 면전에서 맹비난을 쏟아냅니다. 골목대장도 하지 않는 짓을 참으로 염치가 없는 소행이다. 뻔뻔한 국회의원들을
정우택 원내대표는 기분이 상한 듯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추 대표는 축사 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와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만 악수를 하고 옆에 있던 국민의당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 유성엽 의원과는 인사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뒤이어 단상에 오른 박 전 대표가 추 대표에게 내 얘기 좀 듣고 가라고 외쳤지만 추 대표는 그대로 나가버립니다. 박 전 대표는 직설적으로 추 대표를 비판합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저렇게 야단을 치면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박주선 부의장은 협력의 정치가 아니라 협박의 정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네, 오늘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김희수 후보자 인준안 부결 뒤에 열려 여야의 공방이 더 치열했습니다. 이념 편향성 문제와 코드 인사가 논란거리였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야당은 김명수 후보자가 우리법 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장을 지낸 점을 들어 정치 편향성과 코드 인사를 지적합니다. 대법원장 임명되시면요, 청와대, 헌재, 법무부, 대법원 다 지금 같은 색깔, 같은 생각 가지신 분들로 이렇게 다 채워지는 겁니다. 모임 모두 학술단체 내지 그와 같은 정치적인 비난을 가진 단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태도도 도마 위에 오릅니다. 처벌 없이 강원도 선관리장을 했습니다. 중앙 선관리장을 했습니다. 참 해도 어쩌면 그렇게 전임 대법원장의 밑으로만 다니십니까? 웃지 마세요.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 지명 후 버스로 상경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내세울 게 없으니까 후보자가 보여주기 위한 쇼를 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명된 다음 날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하러 가면서 후보자는 늘 그전에 관용차 이용하다가 언론 시선을 받는 날 맞춰서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야당은 서울변호사회가 제출한 법관 평정 자료도 공개했습니다. 2012년도 법관 평가가 5회 이상 평가된 법관 174명 중에 111을 했습니다. 중간 정도도 되지 않는 매우 성적이 안 좋은. 김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선 동성애를 옹호했지만 오늘은 비판을 의식한 듯 의견을 가진 것이 없다고 바꿨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민주당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부적격 입장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공식 입장을 밝힐 방침인데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기다린다는 말도 나옵니다. 김희수 후보자 낙마에 이어 박 후보자까지 청와대는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어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날선 비판이 쏟아집니다. 교수님으로서 기본적인 비판적 사고가 전혀 못하시는 결론이 났어요. 결론 보면. 이 시대에 맞는 요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본인이 좀 분명하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장관직에 임해야 된다. 당 청문위원들이 박 후보자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야당도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은 일단 내일로 미뤘습니다. 아직 최종 정리가 안 돼서 오늘은 우리가 문구에 합의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민주당은 내일 입장을 정할 예정인데 사실상 부적격으로 기운 분위기입니다. 다만 여당이 나서서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건 부담스러워 청와대에 의견 전달은 유보했습니다. 청와대도 이 부분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론의 추이도 반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청와대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네이버가 진경준 전 검사장의 딸을 채용해달라는 이 요구를 받았고 또 그 딸에게 논문 과외를 해줬다는 소식을 어제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네이버가 다른 고위 법관 아들을 채용 절차 없이 인턴으로 받아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우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고법의 A 부장판사들은 2015년 네이버에서 인턴으로 근무했습니다. 미국 대학 재학 중 여름방학을 이용해 한국에 들어온 뒤 4주 동안 일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이 기간 인턴을 공개 채용한 적이 없습니다. 당시 대법원에 근무한 A 부장판사의 부탁을 받은 네이버가 사실상 특혜 취업을 시켜준 겁니다. A 부장판사의 아들은 네이버 인사 담당자에게 형식적 서류만 제출하고 면접도 없이 바로 채용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지만 네이버에서는 경영 관련 부서에 배치됐습니다. A 부장판사 측은 네이버 당시 김상원 대표와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지인 자녀들이 인턴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우리 아이도 할 수 있느냐고 물어 담당자 연락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통비 명목 등으로 인턴 월급을 100만 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안다며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네이버의 인턴 공개 채용 경쟁률은 부분별로 다르지만 보통 100대 1을 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이버는 TV조선의 사실 확인 요청에 특정인에게 비공식적으로 혜택을 제공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울입니다. 예, 이번에도 단독 보도입니다. 유영진 시약처장의 비서가 휴일마다 서울에 와서 유 처장 간식을 사고 그리고 월요일에 시약처가 있는 오송으로 가져간 사실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서 드러났습니다. 유 처장이 특정 제과점 빵을 유난히 좋아했으라는데요. 이 공무원인 비서, 이 비서도 공무원입니다. 이 공무원에게 빵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불량 청소년들이 쓰는 빵 셔틀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외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영진 식약처장의 비품구입 담당 여직원 A씨는 처장의 법인카드를 식약처가 있는 충북 오송이 아닌 서울에서 4번 썼습니다. 이 직원은 일요일마다 서울 여의도의 이 제과점을 찾아 총 9만 3천여 원어치의 빵을 샀습니다. 8월 13일 식빵, 케이크, 소시지 등 54,500원, 27일 샌드위치, 디저트 등 38,500원입니다. 왜 그러면 여의도점 갔냐? 그 처장님이 이쪽 빵을 좀 맛있어 한다 해가지고 처장님 좋아하시는 거니까. 토요일에 빵을 사면 상할 수 있어 일요일에 샀다고도 했습니다. 류 처장 입맛에 맞는 빵을 사려고 강서구에 사는 직원 A씨가 휴일에도 10km 밖 여의도까지가 빵을 사온 뒤 월요일 출근길 오송 식약처까지 배달했다는 뜻입니다. A씨는 토요일에도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망고, 파인애플 등 과일 7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역시 류 처장 간식용이라고 설명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업무 추진비는 사용 목적과 용도가 투명해야 하고 식약처는 월요일 아침엔 빵 살 시간이 없어 주말에 미리 구매했다며 전임 처장 때부터 단골 제과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예, 저러니까 장관 다들 하고 싶어 했군요. 서울의 시내버스 기사가 아이 혼자만 정류장에 내려놓은 뒤에 엄마를 태운 채 그대로 출발했다는 논란이 일어 서울시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버스 회사는 내릴 승객이 다 내린 것을 확인한 뒤에 문을 닫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이가 내린 걸 엄마가 뒤늦게 알았다는 얘기인데요. 시민들의 분노가 큰 만큼 사실을 정확히 규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산을 든 여자아이가 버스에서 내립니다. 잠시 뒤 버스는 문을 닫고 출발합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내린 하얀색 옷을 입은 엄마는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아이는 이 정류장에 혼자 내려진 채 5분여 동안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엄마를 만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는 아이가 내리고 곧바로 문이 닫혀 엄마가 내리지 못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엄마가 울부짖으며 세워달라고 했지만 기사가 욕설을 하며 무시했다는 주장을 해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버스기사 측은 출발한 뒤에 세워달라는 요구는 있었지만 버스가 이미 2차로로 진입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정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의 딸이라는 네티즌도 아버지가 25년 동안 승객과 마찰 한 번 없었으며 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차하지 못한 것은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도로 중과에서 내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안전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안 내려준 것 같은데, 운전기사 수칙은 다 지킨 거거든요, 그게. 서울시는 버스기사가 욕설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연영입니다.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추적 취재입니다. 박승재 기자 나왔습니다. 박 기자, 예.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이 청년몰 사업, 이 예산만 축내는 탁사행정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청년몰은 청년들이 이 전통시장에서 이 장사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정책 사업인데요. 이 전통시장도 살리고 청년 일자리도 늘리는 취지로 시작했지만 또 폐업 점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뜯겨진 가게 벽면 사이로 환풍기와 전깃줄이 매달려 있고 바깥엔 빈 술병과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태평시장에 조성된 청년몰은 1년도 안 돼 10곳 중 7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곳에 치킨 가게를 냈던 A씨는 빚까지 얻었습니다. 마이너스 100이 된 거죠. 투잡을 뛴 거예요. 콜센터. A씨는 너무 후미진 곳에 자리한 데다 교육, 홍보 같은 사후 관리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상인들조차도 여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찾아오겠냐고요. 전주 중앙시장 청년몰은 10개 점포 중 2개 점포만 남았습니다. 하루 유동인구가 5,000명이 넘는 곳이지만 영업엔 도움이 안 됐습니다. 이 위치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 뭐 이런 입간판 같은 거를 만들어주기로 요청을 드렸고 해준다고 한 게 6개월, 1년이 다 돼가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전통시장 특성도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배수 시설이 돼야 하잖아요. 시설비는 리모델링만 쓰래요.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론대로. 상권이 침체된 시장에 청년몰을 조성했다가 결국 줄폐업한 사례도 있습니다. 너무 없어요, 거리에 사람이. 오전부터 지금까지 나와서 지금 명언이에요. 깡이에요, 깡. 정부가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원한 점포는 690여 곳, 예산 330여억 원을 들였지만 지원금 지급 기간이 끝나자 점포 20%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제가 가장 크고 1년 동안 지원해 주는 게 좀 자립하는데 좀 짧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요. 부지 선정도 안 하고 무턱대고 청년몰을 추진했다가 시장 상인들의 반대로 무산된 경우마저 있습니다. 보여주기식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리가 허술하다 보니 더러 권리금을 노리고 신청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거 권리금 받고 팔아서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것만 딱 빼먹고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예, 이게 행정에 허점이 많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구멍이 많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참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뭐 올해부터 전단 팀도 만들고 또 후속 지원 기간도 3년으로 늘린다는 방침인데요. 하지만 이 요식업에 치중한 천편일률적인 업종 선정이라든지 홍보나 교육 문제는 또 여전합니다. 예.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올해도 300여억 원을 들여서 430여 개의 점포를 또 추가로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결국 이 정책 증금이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부산 동구 의원들이 최악의 물난리가 난 와중에 오늘 열흘짜리 유럽 연수를 떠나 외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동구청장은 중국으로 떠났다가 급히 귀국했습니다. 하동환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 부산 동구의회 의원 6명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선진지 견학을 하겠다며 런던과 파리, 로마 등 8박 10일짜리 유럽 해외 연수에 나섰습니다. 지역구의 수해가 났지만 연수를 취소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에까지 저희들이 그 현장을 방문하면서 사고 대책을 세웠고 저희 지역은 또 경미한 사고였고 박삼석 부산 동구청장도 외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박 구청장은 부산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어제 아침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오늘 아침 2박 3일 일정을 취소하고 입국했습니다. 김해공항에서는 취재진을 피해 빠져나갔고 수해 현장에 간다며 모습을 감췄습니다. 어디로 가는 걸 내가 모르겠네. 그런 게 내가 지금 일정을 지을지 모르겠네.
같은 시각 부산 동구 주민들은 수해 복구로 분주했습니다. 주민들은 동구청이 수문 펌프장 수문을 늦게 열어 침수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서 그 사람이 늦게 왔어. 그 당시에 올 적에는 벌써 이미 물이 여기 차가지고 난리가 나고. 부산 동구에서 주택과 차량 침수 등 비 피해는 모두 115건이 접수됐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1년 전 오늘 경주에 진도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지진 공포에 시달리고 일부 주민은 아예 고향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 천장이 5cm 넘게 내려앉았습니다. 벽에는 곳곳에 금이 갔습니다. 지진 이후 집을 버리고 떠난 주민들도 있습니다. 불안하게 불안하지요. 이러다가 전부 죽으면 그만이다 싶지만. 지금까지 여진만 633번. 비상대피용 생존 가방은 필수품이 됐습니다. 1년째 신경안정제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신경병 들려가지고 병원에도 내다니라. 놀래가지고 신경이 드비죠. 한옥마을은 겉모습도 변했습니다. 전통기와가 아니라 값싼 함석기와를 사용한 전통 한옥들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가격 차이가 4배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특별 재난지역에 선포됐지만 일부 파손이 대부분이라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190만 원을 받았죠. 받았는데 이거 하면서도 650만 원 들었는데 뭐요. 훨씬 더 몇 배로 들었죠. 연간 100만 명에 이르던 경주의 소확여행객은 지진 이후 5,600명에 그쳤습니다. 문을 닫는 숙박업소가 속출합니다. 수입이 없다 보니까 직원들도 좀 600명 정도의 일자리를 다 잃었습니다. 지난해 경주 지진으로 111명이 집을 잃었고 재산 피해는 98억 원이 넘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한 사파입니다. 여자아이가 난 동성이 좋아라고 말하고 남자아이는 난 여자의 마음을 갖고 있어라고 합니다. 동성의 얘기지요. 우리들의 친구 성소수자라는 제목의 이 짤막한 카드 뉴스입니다. EBS가 초등학생 교육 블로그에 올린 건데요. 동성애를 미화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김희수 후보자 표결 때도 이슈가 됐던 이 동성애 논란, 포커스에서 짚어봅니다. 내 몸은 남자지만 마음은 여자야. 내 애인은 여자야. 몸과 마음의 성별이 다르고 이를 맞추려고 수술을 한다. 같은 성별에게 호감을 느끼기도 한다. 논란이 된 카드 뉴스입니다. 부모들은 EBS가 동성애를 미화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성별은 바꿀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강한 거부감을 표합니다. 본인은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그걸 봄으로 인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되나? 하면서 정말 성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는 요지가 되지 않을까. 아이들 그 입장에서는 개념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게 노출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EBS가 게시물을 올린 건 하루 평균 2만 명이 찾는 초등학교 교육 블로그. 논란이 커지자 해당 게시물은 차단됐습니다. 하지만 성소수자에 대해 편견을 갖거나 차별을 하지 말자는 내용은 오히려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차별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선진국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성소수자도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지를 시키고 배웁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동성애 옹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병역 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에 위헌 의견을 냈던 것 때문입니다. 캐스팅 보트를 진 국민의당 의원들에겐 기독교계에서 하루 수천 통씩 문자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김 후보자의 입장에 동의하는지, 군내 동성애 행위 처벌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당에서 20여 명의 반대표가 나오면서 결국 김희수 후보자는 낙마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반대하지요.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그럼요. 분명히 동성애는 이제 반대하는 것이죠. 네,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소수자들은 유세 현장을 찾아와 항의했고 성소수자 인권은 아직 있습니까? 당신은 우리 정체를 반대할 수 없습니다. 결국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아픔을 드린 것 같아서 아주 여러 가지로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소수자의 인권과 기독교계 다수의 표심 사이에서 정치권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대통령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치아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일하면서 이 10개를 뺐었는데요. 며칠 전에 또 윗어금니 2개를 잘라냈다고 합니다. 직급이 높을수록 이가 많이 빠졌다고 했었는데요. 그만큼 신경을 쓸 일이 많은 듯합니다. 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의 왼쪽 볼이 평소보다 조금 부어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금요일 치아 임플란트 시술을 위한 기초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왼쪽 위 어금니 2개를 절개하고 치근의 나사를 박는 시술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 등으로 일할 당시 치아 10개를 뽑았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아빠는 치아 10개가 빠질 정도로 경무에 시달리는데 국민들에게 싫은 소리 들으니까 그때는 어린 마음에 너무 속이 상했어요. 지난해 총선 직후 또다시 치아 1개가 빠져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 이후 넉 달 만에 또 치료를 받은 겁니다. 알려진 것만 13개째 치아 시술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금요일 오후 청와대 인근 지구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당시 입안에 소물문체로 마지막까지 사드 배치 입장문을 썼다고 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도 지난 7월 초 외부 병원에서 어금니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습니다. 임 실장은 대선 때부터 치통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북한 핵실험 도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이 오늘 아침 7시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준비했던 원안의 핵심은 다 빠졌습니다. 원유 공급을 끊는다더니 30%만 제한하고 초안에 들어있던 김정은은 아예 제재 대상에서 빠져버린 결의안입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유류 공급을 30%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 제품 수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의 생명줄인 유류가 제재 대상에 포함된 건 처음입니다. 하지만 당초 미국이 추진했던 전면적 원유 금수는 완화되고 김정은과 동생 김여정도 제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원안에서 크게 후퇴한 겁니다. 청와대는 북한 6차 핵실험 9일 만에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연간 총 수출액의 90% 이상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제네바 대표부 한대성 대사는 미국은 지금까지 겪은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n the strongest terms and categorically reject the latest illegal and unlawful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북한 외무성은 최후 수단도 불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다음번 조치가 미국에 매우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괌을 향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포위 사격하거나 ICBM을 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미일에 사이버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외교부 인사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외교부 안팎에서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주재 경험이 있는 이른바 재팬스쿨 인맥이 요직을 독차지한다는 현직 대사의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정치권에서는 외교부 장관과 4강 대사의 전문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남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남아 지역의 한 대사는 최근 일부 직원들의 이메일로 외교부 인사를 비판하는 글을 보냈습니다. 일본 라인이 지난 25년 동안 동북아 국장 자리를 차지해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대사는 한중 관계의 비중을 고려했을 때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일 위안부 협상이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일본 라인에 대한 비판으로 번진 겁니다. 정치권과 외교부 안팎에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외교 비전문가인 사강 대사에 대한 자격 논란이 일었습니다. 외교부 장관도 정통 관료가 아니고 또 사강 외교 대사 중에서 두 분이 교수 출신입니다. 물론 저도 장관으로서 많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고 의원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가세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안보 라인을 쇄신하고 사강 대사도 모두 교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해외 공관장 70여 명을 물갈이하고 북미, 북해국 직원들의 핵심 부서 인사 이동도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김남성입니다. 이슬람 과격 무장단체 ISIS에 한국인 조직원이 있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돌았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라크 정부가 억류하고 있는 IS 조직원의 가족 중에 한국인이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외교부는 사실 여부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최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AP통신은 IS 소탕전에 나선 이라크 정부가 IS 조직원의 외국인 아내와 자녀 등 1,333명을 피난민 캠프에 수용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한국인과 일본인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이라크군이 지난달 IS로부터 탈환한 이라크 북부 니네베주 탈 아파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국적은 14개국에 이르고 상당수가 IS 대원들과 결혼한 여성들과 그 자녀입니다. 이들은 이슬람 국가 국민으로 귀화하도록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는 남편이 전투로 사망한 뒤 수용소에 남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라크 당국은 수용된 여성과 아이들에겐 죄를 묻지 않고 모국으로 송환할 방침입니다. 외교부는 주 이라크 대사관을 통해 이라크 당국, 유엔 난민기구 등 다양한 경로로 신상을 확인 중이라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이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확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한국인 청년이 터키 접경을 통해 IS에 합류한 적이 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신고리 원전 5, 6호기가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1차 설문조사까지 마무리됐다고 알려졌습니다. 김지영 공론화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우리 국민들 공론화 잘 모릅니다. 공론화 과정이 어떤 건지도 잘 모르는데 짧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넓게 봐서는 이제 의견 수렴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요한 정책 결정 사안에 대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은 좀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게 특색인데요. 시민 대표단을 뽑아서 그분들한테 학습과 토론 과정이라는 숙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최종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1차 설문조사 결과가 마무리됐다는데 찬성, 반대 어느 쪽이 많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고요. 그것을 알고 싶어 하실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비밀이 붙여져 있군요. 지금 이제 사실은 그게 절차의 투명성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공개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의견 분포 비율이 공개가 됐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공정성 시비도 저희가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조사는 본래가 최종적으로 어떤 그 자체의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결국은 시민 참여단, 시민 대표를 뽑는 데 목적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조사 결과가 나올 때 같이 공개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공론화 결정 과정, 이 외국 예를 보니까 독일은 25년, 스위스는 33년이 걸렸던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과 얼마 안 되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걸 한다, 이거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외국 사례에서도 공론화 과정 자체는 그다지 길지는 않았습니다. 공론화가 됐든 의제
따라서는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사례들처럼 수십 년 논의를 해온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구분해 봐야 될 것은 이번에 저희가 공론화 의제로 삼고 있는 것은 지금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표방을 했고 또 그것과 일관성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짓고 있는 원전에 대해서도 건설 중단을 하겠다라는 게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이제 건설 중이고 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해서 한번 그게 정말 그래도 되는지 그걸 의제로 삼아서 공론화를 해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반 국민들 중에는 이거 미리 다 그 결론 내려놓고 이 공론화 과정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마 탈원전 정책의 기조에서 보면 공사 중단이라고 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공약에도 같이 포함됐었고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정말 그래도 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구해보겠다는 취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가 그런 취지에서 발족을 했고 그런 쪽에서 책무를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결론이 났을 때 좀 시간을 많이 해서 한 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정부가 추석 황금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등 국내 여행 유인책을 내놨습니다. 추석 성수품 공급도 늘립니다. 내수와 물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건데 그만큼 이번 연휴를 앞으로 경기 향방을 좌우할 변수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추석을 전후한 사흘간 전국 고속도로가 무료로 개방됩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갈 때도 많은데 또 통행료를 면제해 준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참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국의 농협, 수협, 산림조합, 특판장 등을 통해 16개 추석 성수품 공급도 늘립니다. 다음 달 3일까지 폭우로 가격이 크게 오른 배추는 시중 가격의 반값인 포기당 3,500원에 내놓고 오징어도 30% 이상 싼 가격에 풀기로 했습니다. 서울 4대 고궁과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자연휴양림 등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영화관은 임시 공휴일인 다음 달 2일 평일 요금을 적용합니다.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27조 원을 풀고 중소기업 근로자도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납품기한 연장도 독려할 계획입니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을 보다 촘촘히 마련하는 데 또 중점을 두었습니다. 역대 가장 긴 명절 연휴를 앞두고 바빠진 정부. 물가 안정뿐 아니라 내수 회복에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우리가 보통 반찬으로 애용하는 김은 해외에서 과자로 또 안주로 인기입니다. 덕분에 김이 식품 수출 실적 2위로 급성장했는데요. 이 기세를 몰아 정부가 김 산업을 키울 대규모 가공단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시식 코너. 김 가공식품은 외국인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특히 안주로 제격이라 김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한국海苔の辛い味が好きです。ビールと一緒に食べたり、焼酎と一緒に。Actually, I can have with some soda pop or just itself. Yeah, it can't stop. 간편한 밑반찬이던 김은 취향에 맞게 골라 먹는 가공식품으로 성장했습니다. 마른 김부터 김 과자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수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2007년 6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3억 5천만 달러로 급증했는데 특히 올 상반기에는 참치 수출액마저 뛰어넘어 담배에 이어 수출식품 2위에 올랐습니다. 외국에서는 김을 저칼로리 웰빙 식품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생산량입니다. 국내 김산업 구조가 영세, 급격히 늘어나는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서해와 남해안에 대규모 가공단지를 만들어 이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외에도 중국, 미국, 태국 등으로 신규 수출 시장을 지금 급속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른 김의 품질 관리를 위해 색깔과 맛, 중량 등에 따른 등급제도 곧 도입됩니다. TV조선
신서입니다. 하루에 5개 종목을 치르는 근대오종, 그래서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스포츠로 불립니다. 얼마 전 정진화 선수가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는데요. 이제 도쿄올림픽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다솜 기자가 그 훈련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펜싱장에 울려 퍼지는 쩌렁쩌렁한 기합 소리. 근대오종 세계선수권 개인전 첫 금메달의 쾌거. 정진화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수영 훈련. 50m 레인을 쉴 새 없이 왕복합니다. 그리고 800m를 전력 질주한 뒤 거친 호흡을 참고 사격을 해야 하는 콤바인 훈련까지. 올리고! 어느새 얼굴은 땀범벅입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근대오종. 반나절이나 경기를 치르는 만큼 경기 후 체중은 2kg이 빠져 있을 정도입니다. 사격같이 차분했다가 펜싱처럼 이렇게 파이팅 넘치게 했다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한 종목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훈련으로 빼곡한 일상. 2020년 도쿄올림픽까진 단 하루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등에 새긴 오륜기 문신도 이 때문입니다. 오륜기가 몸에 박혀 있으니까 한 번씩 볼 때마다 다시 다 잡을 수 있고 계속 생각을 계속 할 수 있거든요. 3년 뒤 근대오종에서 한국인 첫 올림픽 금메달을 위한 정진화의 지옥 훈련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어제 헌재 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은 문재인 정부에게 큰 상처가 됐을 겁니다. 충격을 받은 추미애 당대표의 발언에 날이 섰습니다. 탄핵 불복이고 정권 교체 불인정이다. 국민이 바라는 적폐청산을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함께 짓밟았다. 김희수 후보자를 반대한 것을 탄핵 불복으로 연결짓는데 저는 의안이 벙벙했습니다. 추 대표는 부패 권력을 국민이 바라는 권력으로 바꾸냈는데 그런 헌재 소장에게 일격을 가해 날려버렸다고 했죠. 이 논리라면 문재인 정권은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대통령부터 집권 여당까지 아직도 촛불혁명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촛불인 명령이라면서 밀어붙이다 보니 반대자의 의견은 처음부터 무시됐습니다. 추 대표의 연설을 들은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한 말씀 했더군요. 추 대표가 저렇게 야단을 치는 걸 보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하고 생각한다. 그 당의 대변인도 그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성자 독식에 취해 협치를 파괴했다. 국민의당을 골목대장이라고 비꼰 데 대해서도 한 말씀 했습니다. 야당을 급박하고 위협한 추 대표의 포군이 주먹대장 노릇 아닌가. 여당 대표는 야당과 싸우고 야당을 비하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여야 합니다. 추 대표는 지금까지 야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자칫 스스로를 향해 날아드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네, 오늘 낮에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죠. 햇빛도 여름 못지않게 강했는데요.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시고요.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내려갑니다만 역시 큰 일교차에 대비해서 의상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교통안전 유의하시고요. 서해안에는 강풍이 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대구 16도 등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단 떨어집니다만 서울 26도, 창원, 부산 29도로 아직은 꽤 더운 날씨입니다. 한편 태풍 탈림은 우리나라로 북상하진 않겠지만 이 간접 영향으로 주말에 영남 지역과 제주에 비가 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외에는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비슷한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날 명망가 중심의 형식적인 정당에 의해 정당 정치가 이루어지면서 다수결의 형식을 빌려 정의를 훼손할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보수 정치, 패거리 정치에서는 민주적 절차를 다한 결정도 사실은 대부분 보수들의 독단적인 정치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멋진 하루가 될 겁니다.
내일 밤 9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